Dry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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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요즘 한국 영화들을 보다 보면요, 유난히 과거 회상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른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의 사연을 툭 던지면서 관객들의 눈물샘을 쥐어짜는 거, 이거 한국 영화 공식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과거에 사연 하나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영화가 주는 진짜 감동은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관객들에게 깨달음과 여운을 안겨주면서 생겨나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죠. 마늘을 까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건 감동이 아니죠. 진짜 감동을 줄 수 없으니까 한국 영화들이 자꾸 플래시백이라는 마늘을 관객들 앞에서 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영화를 매우 까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네, 다른 감수성을 추구하는 고품격 관객들을 위한 영화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최광희의 영화 쉐이킷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극장과 흥행 추이 알아보는 시간이죠. 비하인드 박스오피스부터 시작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선망 흥행 순위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봅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민 씨의 실화를 담은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2주차 흥행순위 5위를 유지하면서 누계 관객수를 35만 8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2차 상영을 포함한 스크린수 169개, 10위권 영화 가운데 9번째 상영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흥행 선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진실은 힘이 세다! 4위입니다. 지난주 새로 개봉한 권칠인 감독의 영화 관능의 법칙 4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35만 명 모았는데요.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성적도 아닌 것 같네요. 한국 영화에서 여성 버디 무비가 흥행에 성공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기억에는 써니라는 작품이 거의 유일한데요. 1,000만 넘은 영화 가운데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 있나요? 없습니다. 네, 게다가 두 편의 영화는 아예 제목에 남자가 들어가 있죠. 왕의 남자, 왕의 왕이 된 남자. 40대 중년 여성들 3명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영화는 어느 정도 흥행적인 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3위입니다. 폴 버호벤 감독의 1987년작을 리메이크한 로보캅이 개봉 첫 주말 3위에 랭크됐네요. 볼거리가 꽤 충만한 할리우드 SF 영화인데다가 한국 관객들, 특히 남성 관객들이 꽤 좋아하는 금속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데뷔 성적은 예상외로 저조하네요. 개봉 첫 주말 60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2위는 심은경 주연의 수상한 그녀가 차지했습니다. 설 연휴 한국 영화 기대작의 최종 승자로 낙점이 됐죠. 꽤 롱런하고 있습니다. 696만 명 동원했고요. 지난 월요일에 700만 명 돌파했습니다. 네, 1위 역시 겨울왕국입니다. 정말 대단한 흥행세네요. 지난 주말까지 895만 명의 누계 관객수, 그리고 지난 월요일 드디어 9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
그리고 외화로는 아바타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탄생하게 될까요? 그럴 조짐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음악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가수에게 주제가를 부르게 만든 현지화 전략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비틀면서 자매를 강조한 스토리 전략도 신선감을 안겨주면서 가족 단위 관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영화 쉐이킷 최강입니다. 좋은 영화들 좀 많이 보셨나요? 저도 지난주에 많은 영화들 봤는데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 미리 땡겨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으나, 네, 그러면은 김이 빠지죠? 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다음 주에, 그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목요일 생방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귀 쫑긋하면서 주목해서 또 들으시겠죠. 자,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요즘에 과거 회상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른바 플래시백 남발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노리고 개봉한 많은 한국 영화들, 수상한 그녀,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 작품을 비롯해서요, 피 끓는 청춘이라든가 남자가 사랑할 때, 또 앞서서 개봉한 플랜맨 이런 작품들 보면 정말 하나같이 꼭 한 3분의 2 지점에서 플래시백이 딱 나옵니다. 과거 딱 나오면서 관객들이 눈물샘 확 쥐어짜죠. 이게 마치 무슨 법칙처럼 됐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이 플래시백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플래시백을 일종의 스토리 전략으로 삼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같은 경우죠. 아예 그 영화는 전체 영화가 플래시백으로, 그러니까 과거로 계속 가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서사 전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라는 영화도 시간의 역순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또 관객들에게 상당히 그 이야기 그 자체의 쾌감을 안겨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플래시백이라는 것은요,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메멘토나 이런 박하사탕 이런 작품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관객들한테 감동을 어떻게 안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작전을 짤 때 시나리오 작가들이요, 이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들이 그 안에서 투닥투닥 갈등을 펼치고 그러면서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거기에서 관객들에게 툭 하면서 시야가 확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걸 이제 감정적 카타르시스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게 바로 아주 실력 있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만드는 시나리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회상 장면을 집어넣어서 울리자, 쥐어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신파라고 부릅니다. 신파. 이 신파라는 말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신자, 그 다음에 파도할 때 파예요. 웨이브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뉴 웨이브. 새로운 흐름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눈물샘을 쥐어짜게 만드는 영화들을 이른바 신파라고 왜 부르는 걸까요? 바로 20세기 초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된 어떤 대중소설 장르의 하나가 바로 신파소설이었는데요. 그 신파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억지로 사람들의 눈물샘을 쥐어짜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급한 소설 장르라고요. 네, 저급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급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히 수준 높은 차원의 이야기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요.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면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눈물이 났으니까 감동. 가슴이 메어져. 슬퍼. 감동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극장문을 딱 나서게 되면 싹 다 잊어버려요. 네.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동이죠. 네, 정말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착해지게 만들고 우리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시야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감동. 그것이 진짜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들 감동 있게 보셨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영화에서 단 한 번이라도 플래시백이 나오나요? 단 한 번이라도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영화가 장면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감동스럽죠.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네. 플래시백 나오나요? 눈물 흘리나요? 감동적이죠. 네. 그게 진짜 영화입니다. 그런 게 진짜 감동입니다. 네. 주인공이 울면 따라서 우는 것. 그것은 진짜 감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공지 한번 더 드립니다. 최강의 영화시 읽기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또 제가 영화 시사회에서 본 영화에 대한 짧은 리뷰도 그때그때 올려드리니까요. 방송에서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정보에 대한 갈증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최강의 영화 시리즈로 검색하셔서 많이들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섞지 말고 흔들어. 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 영화를 흔들어서 아주 맛깔난 영화 쉐이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섞지 말고 흔들어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복제. 네, 영어로 하면은 굳이 영어로 번역해본다면 카피. 네, 여러분들 컴퓨터 하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야말로 쉽게 다른 걸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무한 복제의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죠. 인간 복제 논란 많이 얘기되는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물들은 이미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 말고 또 한 명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어떨까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 같은 놈은 세상에 저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존재한다는 건 정말 공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복제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포감, 이걸 자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 때문에 끊임없는 복제, 무한 복제가 가능해진 시대, 그 이면의 공포가 최근에 영화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오늘 섞지 말고 흔들어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It's over. No. There's one more chip. And it must be destroyed also. No. I'm sorry, John. I'm sorry. No, it'll be okay. Stay with us. It'll be okay. I have to go away. No, don't do it. Please, don't go. I must go away, John. No! No, wait, you don't have to do this. Sorry. No, don't do it. Don't go. Stay here. I'll be back.
I'll be back. 이 대사 하나만으로 그냥 어떤 영화인지 퍼뜨고 오시죠. 네, I'll be back.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그 유명한 대사. 얘는 맨날 백해요. 그래서 맨날 백. 예. 맨날 다시 돌아오죠. 네. 속편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죽여도 안 죽는 존재. 총을 맞아도 폭탄이 터져도 다시 자기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기계. 그게 바로 이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로봇이죠.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하고 맞붙는 그 기계 말씀입니다. 야, 이거 진짜 공포스럽습니다. 이 액체로 또 변해요. 그러다가 다시 원형을 되찾고 무엇보다 어떤 인간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 그렇게 형체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게 그야말로 공포죠. 이런 의미에서 이 친구는 이게 기계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령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보다 더 무서운 친구 있습니다. 바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죠. 미스터 스미스 형님. 이 양반 진짜 무섭죠. 마음대로 자기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누가 진짜 미스터 스미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이것도 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인공 네오를 매우 혼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 미스터 스미스는요, 이 무한복제가 가능해진 디지털 시대의 위력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매트릭스 세상인데 왜 주인공인 네오는 저런 무한증식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만 그랬다면 영화의 재미가 떨어졌겠죠. 네, 중요한 거는 이 무한복제로 늘어난 미스터 스미스가 주인공의 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복제된 존재는 늘 그 위협의 대상으로 설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무한복제 이미지는 초보적이긴 합니다만 그 이소룡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용쟁호투 엔터 더 드래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울방에서의 결투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이소룡 팬이라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방이 온통 거울인 방에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 이거야말로 이 장면에서 긴장감을 잔뜩 높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왜 이소룡이 저 거울들을 다 깨버리지 않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헷갈리니까 다 깨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적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사실 이렇게 무한대로 복제되는 적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또 다른 나, 복제된 나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공포겠죠. 스파이더맨 3라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겠죠. 빨간 스파이더맨, 검은 스파이더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스파이더맨이 가진 선과 악의 양면성을 이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나쁜 놈은 꼭 검은색인지 몰라요. 네. 꼭 보면 돈 많고 뽀다구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도 꼭 검은 차를 타더만. 사실 그 서양에서 검은색을 그 악의 색깔로 보는 전통은 꽤 오래됐죠. 그래서 흑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실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파이더맨에게는 똑같은 나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이 대결 구도의 이면에는 사실 복제된 대상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아일랜드라는 영화도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아예 인간 복제가 보편화된 시대를 다루고 있죠. 그 복제 인간인 그 이완 맥그리거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영화에서 더 아이러니했던 것은 진짜가 죽고 가짜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본 영화들은 가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막 동분서주를 하는데 이 영화는 아예 가짜가 주인공이란 말이죠.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상황이야말로 아일랜드가 던지는 일종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짜를 만들어낸 진짜들을 벌하는 거죠. 네,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면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 대한 신의 응징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를 멸함으로써 보내는 신의 경고. 말 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복제에 대한 공포는 최근 영화에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 작품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 속에서도 아이언맨에 맞서는 짝퉁 아이언맨 등장합니다. 근데 이 짝퉁이
꼭 보면은 덩치가 훨씬 크고요. 생기기도 더 못생겼어요. 투박하게 생겼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래야 주인공이 돋보이죠. 주인공보다 더 멋있어 봐요. 관객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관객도 알아야 되니까. 자, 인크레더블 헐크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만 났다 하면 괴력의 소유자로 변신하는 브루스 배너 박사. 그를 신무기로 활용하려는 국방성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헐크에 맞설 또 다른 짝퉁 헐크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도 또 짝퉁 나옵니다. 왜 짝퉁들이 이렇게 영화마다 설치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의 슈퍼 영웅들이 온갖 적들을 다 상대하고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대면하게 되는 진정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 또 다른 자아란 얘기일까요? 야, 이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하기야 지금같이 무수히 많은 복제가 가능한 시대라면요. 이런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또 그런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영화 속의 악당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한복제 시대를 뭐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해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정보화라든가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죠? 네, 지들도 복제품이면서 말이죠. 네, 영화 프린트. 그게 다 복제 아닙니까? 자, 이번 주 새로 개봉하는 신작들 소개해드리는 개봉작 두루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편의 신작 준비했습니다. 한국 영화 한 편, 일본 애니메이션 한 편입니다. 언제나처럼 창의성 지수와 현금 평점 매깁니다. 시작해볼까요? 볼륨 업! 네, 먼저 한국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입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흥미진진합니다. 이 영화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돈다는 사설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의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복수 드라마입니다. 찌라시는 도대체 누가 만들까? 그리고 왜 만들어질까? 그 생산 주체와 유통의 메커니즘에 대한 꽤 설득력 있는 상상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상은 한국 사회의 폐부를 아주 통렬하게 건드리고 있는데요. 영화에 따르면 그 배우의 정계와 재계의 이권 유착 있고요. 한편으로 파워 엘리트에 종속된 언론의 무기력이 있습니다. 찰진 시나리오, 긴장을 만들어내는 세밀한 카메라웍, 생동감 있는 연기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모처럼 준수하게 빠진 한국 장르 영화입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현금 평점은 9,000원 기준에 10,000원 드립니다. 네, 어떤 종류의 일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미묘한 느낌을 주죠. 기본 설정은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거나 아니면 대사톤이 상당히 사색적인 그런 경우를 만나곤 합니다. 이를테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호소다 마모루라든가 초속 5cm나 언어의 정원의 신가의 마코토 같은 작가들이 그런 작품을 아주 잘 만드는 감독들이죠. 자, 이번 주 개봉하는 그 제목도 무진장 긴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는 작품도 또 다른 의미에서 미묘한 느낌의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림체는요, 등장하는 캐릭터 모두 왕방울 눈을 가진 아주 상당히 아동틱한 톤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가 홀령으로 다시 돌아온 이 멘마라는 소녀와 그와 관련된 5친구의 숨겨진 트라우마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첫사랑에 관련된 이들 사이에 엇갈린 고뇌들이 마치 숨바꼭질처럼 관객들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판타지 청춘 멜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닭살스러움이 있긴 합니다만 제법 세련된 감수성의 경계를 슬쩍 넘나들면서 마치 젊은 세대를 위한 동화 같은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 정도의 세대에게는 꽤 어필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 지수 7점이고요. 현금 평점은 9,000원 기준에 9,000원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는 작품에서 흘렀던 곡입니다. 스캔달이 부른 시크릿 베이스라고 하는 곡인데요. 일본어 노래죠. 저 공중파 프로그램에도 간혹 출연합니다만 제일 답답한 게요. 그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된 사운드 트랙을 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중파에서는 일본어 방송이 안 됩니다. 예, 뭐 국민 감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참 눈 가리고 아웅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일본어인데 방송에서는 일본어를 쓰지 말라니. 네, 그것도 참 웃긴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문제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문화는 좀 별도로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열린 민족주의고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 다 모시는 시네피플 순서죠.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는 주로 이제 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라는 걸 좀 집중을 하시면서 또 보시게 되고요. 또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아시다시피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투여됩니다. 뭐 촬영 감독도 계실 테고요. 또 조명을 담당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메이크업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정말 아주 중요한데 인식이 잘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배우들이 다 벌거벗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화에서는 항상 필요한 분, 바로 영화 속의 옷을 결정하시는 분이죠. 의상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영화 의상 감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여 년 계속 충무로에서 활동해 오신 시네 앤 패션의 김유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의상 감독님이시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 김유선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기 전에 이분의 뭐 필모그래피를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품에 참여를 하셨는지. 일단 1993년작 여균동 감독의 세상 밖으로가 데뷔작이시네요. 그 작품 이후에 장선우 감독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 돈을 갖고 튀어라, 김성진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오수정, 또 완야주나 김용화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최근에는 임순례 감독의 남쪽으로 튀어, 또 지금 한참 촬영이 진행 중인 부지영 감독의 카트라는 작품에도 지금 의상 감독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작품, 한 50여 편 정도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은 20년 동안 50편이면은 1년에 한 2편, 3편 그 정도 하신 건가요? 평균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아, 그 2-3편 정도에 네. 참여를 하시고. 그 영화 의상을 감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셨습니까? 네. 원래? 대학 때? 네네. 아, 그래서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영화 쪽으로 오신 거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 입문할 때는 영화 쪽으로 뭐 입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우연한 기회에 영화를 알게 됐는데 이제 전공이 의상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 의상 쪽으로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제 의상 컨셉이라는 것을 처음에 잡게 되잖아요. 네. 물론 영화마다 컨셉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장르에선 이런 컨셉으로 컨셉을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할 때 보통은 당연히 그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하고 상의를 하시겠죠. 네, 그와 네. 관련해서. 네. 어떻게 주로 이제 상의를 많이 하시나요? 이런 옷으로 좀 만들어 달라, 뭐 아니면 색깔 같은 것도 분명히 중요할 테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독들이 의상을 준비할 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거는 정말 감독마다 다 다르신 것 같고 일단 감독의 뭐 성격이나 이제 추구하는 거나 다 다른데 일단 이제 장르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읽고 장르적으로 처음 접근을 해서 이제 감독의 연출 의도가 어떤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하고 컨셉을 잡아봐요. 먼저 잡아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이제 이야기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먼저
그 제안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감독이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감독이 이제 무조건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감독이 좀 뭔가 뚜렷한 색깔을 갖고 자기가 이제 요구하는 게 그 두 종류의 그런 부류의 감독들이 있어서 네. 다 이제 그 케이스마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의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게요. 그 의상들을 어떻게 뭐 협찬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직접 사시나요? 아니면 직접 만드시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게 왜 제일 궁금한지 저는 잘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 어떻게 조달하는지. 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제일 많이 듣죠. 질문을 하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다 해요. 그러니까 제작도 하고 뭐 구매도 하고 대여도 하고 협찬도 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 이제 상황에 맞게 정확한 이제 의상들을 우리가 구현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컨셉을 처음 잡고 컨셉을 이제 잡으면 그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현시킬까의 방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구매를 해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의상들은 구매를 또 하고 그리고 뭐 제작 여건이나 뭐 그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협찬을 또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현하는 방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100% 제작도 있고, 그리고 100% 뭐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영화에 다 섞여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 배우들이 입은 의상은 영화가 다 끝난 뒤에 어떻게 처분하나요? 다 버리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작업에 참여하신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은 흥행적으로 도 상당히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도 사실 약간은 좀 기념 삼아서 좀 남겨두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의도에서의 뭐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남은 그 의상들이 활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이제 또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른데 일단은 영화사 쪽에서 그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년 전에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경매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좀 이게 없어서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남아있는 의상들은 뭐 그러니까 얘기할 때 영화사 쪽에 넘기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보관을 하거나 갖고 있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보관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어떻게 좀 처리 곤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또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경매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번 뭐 또 기념 삼아서 또 갖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매해가지고 사면 그걸 이제 뭐 기부를 한다든가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에 참여를 하셨는데 모든 영화들이 다 물론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작업을 하시면서 이 작품을 내가 해서 정말 좋았다라고 기억에 남는 어떤 의상 감독으로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이 있다면 한두 편 한번 꼽아주시죠. 그런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우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고 그러니까 다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딱히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가장 골치 아팠던 이거 하면서 이 작업하면서 이건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어 이렇게 회고될 수 있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골치 아팠다기보다도 일단은 살이 엄청 빠졌던 작품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김용균 감독이 많이 해주나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최양일 감독의 수. 라는 감독. 근데 어쨌든 결과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해주나 감독, 이제 그 김용균 감독님하고는 계속 작품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첫 작품을 같이 맞춰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이제 힘들게 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렵게 뭐 힘들게 하면서 이제 그 서로 그러니까 그 감독님과 저와 이제 맞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되게 결과물이 되게 좋았었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살도 엄청 빠지고 힘들고. 살이 왜 빠지셨어요?
이제 힘드니까. 왜 와니아주나라는 작품이 힘들게 했던 힘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 영화할 때 이제 의상 같은 부분들은 이제 감독님의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오케이가 그 모든 그 파트들을 있잖아요. 감독님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제 오케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 거지만 감독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일치가 처음 바로 되면은 되게 쉬운 거고 되게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맞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시간 내에 그걸 갖다가 구현을 해내야 되는 과정이 이제 그 양이나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와니아주나 같은 작품은 또 장르적으로 멜로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배우도 뭐 신하균 씨하고 아니었나? 누구였죠? 갑자기 김희선 씨랑 그 저기 주진모 씨. 주진모 씨 맞아요. 예. 제가 별이라는 작품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신하균 씨가 나왔던 별이라는 작품하고 그 좀 뭐 배우들도 좀 뽀사시하고 예쁜 그런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색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그 세계 컨셉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느꼈던 점이 되게 서정적이고 약간 이제 수채화풍의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느껴지는 게. 그래서 애초에 이제 약간 수채화풍에 좀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었고, 그러니까 색깔도 뭐 내추럴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이제 영화의 의상을 디자인하는 게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더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그 영화적으로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약간 그 수채화풍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느낌으로 색감을 주려고 했었고 약간 그리고 이제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그런 색감은 빈티지의 그런 느낌 좀 약간 오래되고 낡고 이제 빛발에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감이었고 이제 스타일 자체는 좀 편안한 느낌 그래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어서 그걸 결합을 시켜서 제가 이제 빈티지 약간 이제 빈티지 그 뭐 빈티지 그 내추럴 약간 빈티지 캐주얼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을 했던 경우였는데 일단 결과물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배우들한테 입혀야 되잖아요. 일단 옷을. 그러니까 배우들도 사이즈가 다 다를 텐데. 뭐 당연히 치수를 재시겠죠. 배우들 데려다가 이렇게 자로 이렇게 치수 재고 그러면서. 이제 재단을 하시려면 치수를 일단 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배우들이 다 우리 김유선 의상 디자이너 감독님 앞에서 다 손 벌리고 이렇게 해서 치수 다 재나요? 처음에 할 때? 야. 왠지 부러운데? 왠지 그 장면 나는 이게 제일 부러워. 야, 그러면은 뭐 정말 뭐 이를테면은 뭐 주진모 씨뿐만 아니라 뭐 살인의 추억이나 송강호 씨라든가 또 뭐 남쪽으로 튀어에 나왔던 김윤석 씨라든가 이런 분들 다 우리 김윤선 의상 감독님 앞에서 팔을 벌리셨겠군요. 네. 그렇게 그랬네요. 배우들이 혹시 의상에 대해서 좀 뭐 컴플레인을 한다던가 이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한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뭐 누군 뭐 특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사례는 혹시 없으셨나요? 그런 사례는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의외로 많네요. 많죠.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컴플레인을 합니까? 일단 개인적인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의상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게 좀 주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냥 단순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배우의 저도 이제 그 사람한테 처음 옷을 입혀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체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뭐 이렇게 맞추기가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뭐 특징적인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했을 때 자기의 좀 그런 의견들을 좀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의견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초반에는 있죠. 얄밉지 않아요? 그렇게 막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뭔가 제안을 할 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좋은 제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충분히 같이 의논하면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좋고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조금 주관적인 그런 것들을 그 좀 이유로 해서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까탈스럽게 그렇죠. 굴고. 그냥 네. 그런 분들도 있죠. 간혹.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그렇죠. 스타라고 싸가지 없게 굴고. 뭐 스타라고 싸가지 없게 구는 건 아닌 것 같고. 유명세와는 상관없이. 네, 그렇죠. 네. 유명세와는 별로 상관없이. 유명하지도 않은 것이 싸가지 없게 군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좀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너무 말씀을 조심하신다. 아니. 역시 충무로에서 살려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주관적인 것들이 네네. 이제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감독이나 배우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영화 의상이라는 것이 의상 자체의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영화라고 하는 그 예술 장르의 특성상 마찬가지로 미장센적인 요소, 소품 또는 어떤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무대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어떤 협업이나 협의가 또 당연히 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를테면은 미술 감독이나 소품 담당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뭐 조율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뭐 이를테면 좀 가능하다면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조율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제 그런 컨셉 작업부터 해서 각각의 그 파트들이 이제 각각의 컨셉을 잡고 그 영화 하나의 그 시나리오 가지고 컨셉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 쪽의 컨셉을 잡고 우리도 이제 의상 디자인 쪽에서 컨셉을 잡았을 때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시나리오 갖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이제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톤이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건 아닌데 좀 비슷비슷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의상 쪽은 되게 밀접해서 이제 사전의 색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의상을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되게 단순히 좀 비주얼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의상이 비주얼 플러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정말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중이 되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은 오히려 시각적인 것들을 좀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의상은 시각적인 것 플러스 캐릭터를 되게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하고 되게 많이 의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좀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의상이 이제 미술의 한 그 소속이 되어 있다. 내지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게 약간 이제 화를 내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이건 엄밀히 따지면 뭐 당연히 독립적인 분야인데. 독립적인 분야이고 이제 이거 하위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다 독립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 시각과 이제 캐릭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아카데미상에도 의상상이라는 게 그 종목이 있는 걸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 관련한 시상식에서 의상상이 있나요? 저는 그거 들어본 적이 대종상이 있나요? 네, 있죠. 대종상 의상상을 주나요? 네. 기타 다른 영화상에서는 의상상이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의상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지금 20년 전에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을 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과 노력에 비해서 지금 충무로에서 한국 영화 작업에 참여를 하시면서 받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워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우, 의상 감독으로서 받게 되는 대우 이런 것들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일단 분야 자체를 그러니까 좀 비중을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예산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영화 안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예산을 더 많이 이제 할애를 하느냐인데 이제 의상 쪽은 솔직히 많이 할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시 생각하지 않다고 이제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의상이 그러니까 비주얼 그러니까 영화에서 있어서는 가장 이제 비주얼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제 미술과 함께 같이 해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그 예산에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있고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은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씨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안 해. 충무로 바닥을 그냥 떠나버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야 그래도 20년을 이렇게 꿋꿋하게 한 분야에서 버텨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 그 끊임없이 뭐 갖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왜 이 바닥을 떠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일단은 영화 하는 사람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에 무슨 약간 마력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끝나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원래 이게 제가 그러니까 우연찮게 아까 말씀드리기는 우연찮게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운명이었던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영화를 너무 이제 좋아하셔갖고 영화광이셔갖고 그러니까 영화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히치콕 감독이라든지 뭐 우디 알렌 감독 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영화를 이제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을 거의 다 봤고 그게 이제 좀 생활화가 됐었고 그게 그러니까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우연찮게 영화판에 들어왔는데 너무 잘 맞은 거죠 저랑. 그러니까 그 영화가 되게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이나 그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은 그 아버님의 영향이나 어머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확 손잡고 극장에 데려가시고 뭐 영화 평론가 분들 가운데서도 뭐 아버님이 또 평론가시고 또 아들님도 평론가이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영화관에 저를 데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다. 살색 그 찬란한 성인 영화. 그거를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담배 연기 자욱하는 그 극장에서 한번 기억이 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좀 원망스러워요. 어렸을 때 영화도 좀 많이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영화를 안 보여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숙제처럼 나중에 그 영화 다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렀는데 저쪽으로 나왔는데요. 자, 영화 의상의 세계에 대해서 그 시네 패션의 김유선 대표님 모시고 지금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듣다 보니까 좀 몰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그 영화 의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또 내셨어요. 영화 의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을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내셨는데 이건 2009년에 나온 책이죠. 네. 이게 영화 의상이라고 하는 책이 또 같은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얼마 전에 나왔고요. 두 개의 책을 내셨는데 영화 의상 디자인과 영화 의상이라는 책은 각각 다른 컨셉의 책으로 만드셨나요? 네. 영화 의상 디자인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의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 방법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다음 같은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 한테도 이제 필요한 부분의 책이고요. 그러니까 영화 의상이라는 책은 그냥 의상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그 분석을 한 거죠. 의상에 대한 분석.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영화 의상,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그 디자인되면서 어떤 효과를 내주는지. 이제 그런 그런 의미로 이제 책을 쓴 거죠.
이 영화 의상이라는 책에 보니까는 실제로 보니까는 그 많은 영화들에서 의상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 거기서 시각적인 차원에서의 이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만 좀 사례를 들어서 좀 하나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뭐 아주 뭐 의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 작품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또 알만한 영화로 한 편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예, 다 중요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 책은 제가 그 의상에 대해서 그 하나의 요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딱 옷에서 보여지는 그 요소, 뭐 색, 네네. 선, 뭐 질감, 그리고 뭐 이런 실루엣. 네. 그런 이제 부분들 요소들에 있어서 되게 특징적으로 잘 사용한 그런 예들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여준 건데 그 안에서 뭐가 있을까? 저도 그 책을 봐야지. 예를. 저는 사실 영화 의상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툭 하고 떠오르는 작품이 제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아마 뭐 동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화양연화라는 작품 있죠. 화양연화에서 그 장만옥이 입었던 그 뭐죠? 그 옷이 치파오. 네, 치파오 그 의상 몸에 쫙 달라붙는 그 의상. 그리고 거기 그 양조위의 그 약간은 좀 올드 패션한 그런 이 양복 수트라고 하죠. 그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화양연화에도 얘가 있을 거예요, 그 책에. 예. 저는 그 무늬를 그 화양연화의 그 영화는 그 무늬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예를 들었는데 옷의 무늬 말씀하시는 거죠? 옷의 무늬. 네. 거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 거기 장만옥 입었던 그 치파오의 무늬가 뭐였죠? 무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디자인 옷 자체 그 형태는 그냥 그 치파오 그 전형적인 그 형태를 따랐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형태의 그 무늬를 계속 다르게 써가지고 이제 계속 옷을 이제 바꿔서 이제 입었던 그런 의상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좋게는 안 썼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또 보면은 밀라 요보비치가 나왔던 그 제5원소 같은 영화에서는 또 상당히 그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또 의상들이 막 등장하게 되죠. 네네. 예. 그거는 이제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또 SF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의상 컨셉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서는 또 의상 감독의 또 상상력, 무한한 상상력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SF 영화라든가 시대극 이런 작품들은 아직 안 해보셨겠습니다만 그런 작품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시대물은 안 해봤고 SF는 그 97년도에 SF라고 해도 되나 그 퇴마록이라는 영화를 이제 했었는데 그 시대물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저는 이제 시대물보다는 좀 SF 쪽으로 도전을 더 해보고 싶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SF를 많이 불모지죠? 안 만드신 것 같고. 그러니까 테머럭에서의 그 이제 악령 그 의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말 상상을 해야 되는 의상이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상을 해야 되는 의상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상할 때는 제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좀 그런 분석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에서 정말 무한 상상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의상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되게 이제 영화 의상이라는 게 좀 화려하거나 이제 정말 그런 이제 시대물이나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리얼리티를 반영한 그런 거라든지 평범한 의상도 그러니까 의상이 되게 주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더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본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연출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 영화의 내용 안에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 것 이것이 사실 더 훌륭한 어떤 의상 디자인이 아닌가. 영화 의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화 창작 사이드의 입장에서 영화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제작자들 이런 분들에게 영화 의상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인지하고 앞으로 좀 영화 의상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김윤선 대표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의상의 세계에 대해서 시네 패션의 김윤선 대표님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숙자 씨가 쓴 속물교양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고급스러운 장정, 엘리트가 읽을 만한 서적 등 교양의 속물화에 따라서 명작의 소장 가치가 중요하게 부상한다. 교양이 물신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서적이 소장 가치로 변화되는 것이다. 박숙자 씨가 속물적이라고 비판한 이 소장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집에 서재를 차려놓고 책을 잔뜩 진열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주변에는요, 영화를 1년에 수백 편씩 보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영화 매니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요, 그 영화를 통해 무엇을 느꼈냐라고 묻는다면 별로 신통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한 달에 단 한 편을 보더라도 좋은 영화를 골라보고 그 영화를 통해 내 시야를 넓혀줄 만한 무엇을 느꼈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느낌을 헐, 쩐다, 대박 이런 짧은 감탄사가 아니라요,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교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입문적인 영화 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최강의 영화 쉐이크 1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제 영사기를 끄겠습니다. 끝곡으로 아멜리에 흘렀던 얀 티에르센의 라벨스 다멜리에 틀어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즐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